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하고 있는 육체노동 때문에 누군가를 과소평가한 적이 있나요? 옛말에 거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찬란한 지식의 빛을 쥐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서울의 중심에서 권력 정점에 선 여성 재벌과 가난한 경비원 사이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대결을 다룹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오만한 내기는 수백만 명을 소름 돋게 만든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이 문단을 제대로 번역해낸다면 3억 원을 주지. 못한다면 감히 나와 동등한 사람인 척 말을 건 죄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거야. 그녀는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격려를 가득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5성급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의 거대한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석상처럼 굳어 유니폼 자락만 꽉 움켜쥐었을 뿐 아무도 VVIP 고객의 분노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경비원은 그저 미소 지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5분의 시간을 청했습니다. 5분 후 서울의 네로라하는 기업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여왕이자 여성 재벌인 천서영 회장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경비원이 완벽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며 마치 명문대 강의실에서 강의하듯 경제 철학을 분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남자의 정체를 몰랐고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기를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문직이 취급했던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마동욱, 37세. 마른 체형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 의무 군 복무 시절 몸에 밴 습관처럼 항상 곧게 펴진 등. 그는 서울 한강변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의 야간 경비원입니다. 매일 밤 그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왼쪽 가슴에 명찰을 답니다. 어깨에는 무전기를 차고 저녁부터 아침 6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업무는 단순합니다. 순찰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고객의 고급 승용차 문을 열어주거나 때로는 살아있는 기둥처럼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것입니다. 투숙객과 직원 모두 그의 얼굴을 아는 듯하지만 정작 그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수가 적고 항상 90도로 정중히 인사하지만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조용한 남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서울의 명문 한성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그 찬란했던 과거를 건드려서는 안 될 물건처럼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10년 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3살배기 어린 딸만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마동욱은 강단을 떠나 사직서를 내고 딸을 돌보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몇 년 후 딸이 특수학교에 적응하며 안정을 찾자 그는 야간 경비원 일을 택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영혼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고요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놓지 않은 단 한 가지는 바로 지식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원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경제 잡지, 어떤 날은 철학책, 또 어떤 날은 소비자 행동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일하며 밤에는 경비 초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습관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가 근무 중에 연필로 영어 원서에 밑줄을 그어가며 입으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는데 마치 상상 속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듯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몰래 경비복 입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요함은 그가 선택한 것이었고 화려했던 과거 또한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작은 소망 하나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서울 하늘에 이슬비가 흩뿌리던 3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꽃샘추위로 공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호텔은 부산지사에서 출장 온 VIP 방문단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는 경영진이 일주일 내내 준비에 매달리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원그룹의 회장 천서영. 한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강력한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입니다. 언론에서 그녀를 부동산의 여왕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아랫사람에게 극도로 엄격한 갑질 문화를 행사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천 회장은 VIP층에 머물며 외국 투자 펀드와의 협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전용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로비에서 근무를 서던 마동욱은 그녀의 수행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프런트 매니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회의 내내 영어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회장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동욱은 호기심을 갖지 않으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서가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는 스치듯 보았지만 단번에 그 문단을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분석 기사 중 일부였습니다. 전문 용어가 난무하고 의미가 중의적이라 경제학 대학원생조차 사전을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글이었습니다. 동욱의 머릿속에 잠시 어떤 생각이 스쳤고 그는 가볍게 조언을 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천서영 회장이 직접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언어 전문가 당장 불러와. 그녀는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당황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대기 중인 전문가가 없습니다. 천 회장은 로비를 휘이 둘러보더니 흰 장갑을 끼고 뒷짐을 진 채 평온한 눈빛으로 서 있는 경비원 마동욱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기 당신 아까 그 문단을 쳐다보던데 영어 읽을 줄 아나? 동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이해합니다, 회장님. 조금 이해해? 그녀가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번역해 보시지. 매니저는 기겁했고 한 여성 비서가 다가와 말리려 했지만 천 회장은 손을 저어 제지했습니다. 분명 그녀는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고 똑똑해 보이는 척 서 있는 경비원은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내기를 하나 합시다. 당신이 이 문단을 제대로 번역해낸다면 즉시 3억 원짜리 수표를 써주지. 하지만 못한다면 주제도 모르고 국제적인 문서에 훈수를 두려 했던 죄, 그리고 감히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려 한 죄를 물어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사과해야 할 거야. 그녀는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격려를 담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동욱은 잠시 그녀를 올려다보더니 완벽한 존댓말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아무도 그가 왜 거절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감히 끼어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커피를 마시던 젊은 손님들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근처에서 럭셔리 라이프를 리뷰하던 브이로거가 우연히 카메라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네이버 포털과 한국 소셜 미디어를 한 달 내내 뜨겁게 달굴 전설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전에 직면한 사람은 경비원이 아니라 서울에서 한 손에 꼽히는 여성 재벌이었습니다. 황금색 번호판을 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에서 내려 지방시 드레스를 입고 칼날 같은 눈빛을 쏘아대던 천서영 회장을 본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과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손톱이 다 닳도록 마늘을 까고 비를 맞으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군산의 가난한 변두리에서 태어나 비린내와 진흙 냄새, 그리고 배고픈 날이 배부른 날보다 많았던 시절의 거친 욕설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들었기에 그녀는 홀로 공부하며 일해야 했습니다. 곰탕집에서 서빙을 하고 한겨울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성대학교 입학시험 내용을 암기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졸업하던 날 지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학과에서 큰일을 낼 첫 번째 인재야. 하지만 명심하게.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거세지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훗날 권력과 돈이 그녀를 감싸자 그 조언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42세가 된 천서영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50개가 넘는 고급 프로젝트를 거느린 영원건설의 회장입니다.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 부동산의 여왕,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그녀를 갑질의 여왕,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상사,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별명으로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성공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강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청하는 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 18층 회의실에서 그녀는 법무팀, 파트너사, 통역사들과 함께 싱가포르의 에이펙스 투자 펀드와의 4,500억 원 규모 합작 투자를 위한 최종 조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산 사무소에서 급하게 올라온 비서가 밤새 번역한 영문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묵묵히 문서를 훑어보던 중 행동 및 경제적 영향에 따른 적응형 구역 지정 모델과 관련된 전략적 문단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행동 경제학 용어로 가득 찬 세 줄짜리 긴 영어 문장이었는데 번역이 잘못되어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공간 재분류에서의 행동과 편향이라는 문구는 문법적으로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에이펙스 측 대표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천 회장은 통역사가 말하려는 것을 손으로 막고 법무팀장을 칼날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검토했어? 입사한 지 30도 안 된 한지민 대리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했는데 이 번역본은 부산지사에서 보낸 것입니다. 오타만 확인했어? 그러고도 내가 내 결제를 받아 파트너를 만나게 해? 천 회장이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하자 회의실 온도가 몇 도는 뚝 떨어진 듯 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는 야간 경비원 마동욱이 문 근처에서 멀찍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다툼 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고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문제의 문단을 불투명 유리를 통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동욱은 끼어들 생각이 없었지만 기막힌 우연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문단은 그가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심지어 과거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번역해준 적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번역이 정말로 틀렸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깨닫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인프라 모델 변경 시 토지 기능 구역 조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로비 매니저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보조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 씨, 그는 작게 불렀습니다. 괜찮다면 매니저님께 18층 회의실 계약서 내용 중 네 번째 문단에 중요한 개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영어 원본과 번역본을 다시 대조해 보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지은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확실해요? 그거 윗분들 체면 걸린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개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달만 해주세요. 확인 여부는 그분들 몫이니까요. 지은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으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회의가 더욱 험악해지자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천 회장의 비서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바닥난 천 회장은 홧김에 자신을 가르치려던 영어 할 줄 아는 경비원을 찾아 직접 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단이 잘못 이해됐다고 말한 게 당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마동욱은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핵심 의미가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무슨 자격증이 있길래 내 서류를 평가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가하려던 게 아닙니다. 리처드 탈러 교수의 글에서 그 구절을 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번역보다 더 깊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생각 따위 필요 없어.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게임 하나 해보자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3억 원이라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마동욱은 두려움도 거만함도 없는 눈빛으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그 순간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 로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무언가가 방 안을 채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고 로비 한가운데 선 권력자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서영은 남에게 지적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부하 직원들과 해외 파트너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더욱 참을 수 없었고 자신과 엘리트 비서진이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서류에 대해 이름 없는 경비원 따위가 입을 대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나? 천 회장은 팔짱을 낀 채 꼿꼿이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동욱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물러서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욕하거나 주제를 넘으려던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문단의 핵심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폐를 끼쳤다면 사과드립니다. 동욱의 말은 천 회장의 화를 더 돋우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차라리 침묵이 낫지, 이런 지적이고 침착한 사과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과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식자층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조용히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좋아. 굳이 증명하고 싶다면 기회를 주지. 그녀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두꺼운 경제 잡지를 꺼내더니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복잡한 전문 용어로 빽빽한 문단에 멈췄습니다. 인지적 왜곡, 의사결정에서의 행동 경제학적 패러다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최신 논평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머리를 싸매야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잡지를 프런트 데스크에 올려놓고 붉게 칠한 손톱으로 그 문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문단을 의미 오류 없이, 문장도 꼬이지 않게, 애매하지 않게 완벽히 번역하면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주지. 하지만 못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뒤 24시간 내에 사표 쓰고 꺼져.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헛기침하는 사람, 입술을 깨무는 사람, 비꼬듯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원그룹 회장님이 승산 없이 저런 소리를 할 리가 없어. 객실 청소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읽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네.
마동욱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문단을 정독할 시간을 주십시오. 폼 잡고 싶나? 천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언어를 존중하고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을 뿐입니다. 동욱은 도발의 기색 없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적. 그 차분함에 천 회장은 순간 움찔했지만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동욱의 마른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볍지만 권력자의 체면에 정통으로 날아온 한 방이었습니다. 좋아. 그녀는 팔짱을 끼고 한 걸음 물러서며 기술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문단 로비 대형 LED 전광판에 띄워. 지나가는 개미 새끼도 다 볼 수 있게. 주변 공기는 마치 인민재판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호텔을 떠나려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외국인 투숙객들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침 외국 파트너 인터뷰차 와 있던 서울경제신문 기자는 이 기이한 분위기에 놀라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브이로그를 찍던 유명 유튜버가 덩달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불과 3분 만에 실시간 시청자 수는 수천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 회장이 경비원한테 영어 번역 내기를 걸었다고? 대박, 이거 실화냐? 꿀잼 각이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프런트 직원이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으로 동욱을 바라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실 건가요? 동욱은 돌아보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해야 할 때니까요. 그때 라이브 방송 화면 구석에 올라온 댓글 하나에 호텔 홍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마동욱 아니야? 옛날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였잖아. 왜 저기서 경비원을 하고 있지? 다른 댓글들도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행동경제학 가르치던 마동욱 박사님? 진짜야?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임원, 직원, 기자,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로비 중앙으로 쏠렸습니다. 마이크가 동욱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는 흰 장갑 낀 손으로 잡지가 펼쳐진 페이지를 반듯하게 잡고 서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맞은편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코미디 쇼를 관람하듯 입꼬리를 올리고 벽시계를 흘깃거렸습니다. 5분 다 됐어. 이제 한 번에 깔끔하게, 틀리지 말고 번역해봐. 마동욱은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단을 번역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 자신의 인생의 한 조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던 천서영 회장은 정작 자신이 세상 밖으로 끌려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익숙한 방식이 아닌 퇴로가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회장과 경비원의 번역 대결을 숨죽여 기다리는 그 순간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서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로비에 서 있었지만 이곳에 있는 누구도 그녀를 진정한 승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위 임원부터 기술 직원, 라이브 방송 시청자, 심지어 외국인 투숙객들까지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공개적으로 경비원을 굴복시키려는 그녀의 태도에서 사람들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천 회장도 그 눈빛을 모를 리 없을 만큼 영리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명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년 전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시절 천서영은 군산시장 구석에서 떡볶이와 생선을 팔던 장사꾼의 딸에 불과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낡은 옷, 해진 가방. 학교에 가면 생선 비린내 난다고 놀림당하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성적도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덮기엔 부족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녀가 존경하면서도 뼈저리게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동욱이었습니다. 그 시절 동욱은 전교 1등의 반장이었고 전 과목, 특히 문학과 영어에 뛰어났습니다. 아이돌처럼 화려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자존감이 확고한 사람 특유의 기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는 예의 바르고 친구들에게는 상냥했으며 남을 깎아내리지도 치켜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차분한 자신감이 서영의 자격지심을 건드렸습니다. 한 번은 아파서 결석했을 때 동욱에게 필기 노트를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욱은 거절하지 않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오해 없게 출처는 꼭 표시해줘. 그 말 한마디가 서영에게는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그녀는 그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 바른 행동,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올바른 태도. 그리고 수년이 지나 자본금 상위권 그룹의 회장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선 지금, 그녀는 과거의 망령과 마주했습니다. CEO도 학자도 아닌 경비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동욱이 겉보기처럼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는 한성대학교 경제철학 교수였고 천 회장이 배웠지만 끝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비판적 사고, 행동 경제학, 사회적 가치, 소프트 파워,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 한때 그의 강의는 수강 신청 5분 만에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SNS에서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학술회의에 초청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젊은 아내를 잃고 딸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욱은 옛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해 그리고 딸을 마음 편히 돌보기 위해 명예로운 강단을 떠나 연고 없는 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동욱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정이나 존경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딸이 특수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조용한 삶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옛 동창이자 이제는 거대 권력이 된 천 회장이 올해 가장 큰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순간에 다시 그녀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에이펙스 펀드와의 4,500억 원 합작 투자. 성공한다면 영원그룹이 아시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승부수였습니다. 하지만 천 회장은 마동욱의 무심한 조언 한마디가 모든 붕괴의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번역하면 3억, 못하면 무릎 꿇고 꺼져. 그 말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던 과거의 인물에게 날리는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그리고 본인조차 인정하지 않는 열등감의 문제였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마동욱의 낯익은 얼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행정 직원이 몰래 휴대폰으로 구글과 네이버를 검색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 남아있던 프로필이 떴습니다. 마동욱 박사, 한성대학교 경제철학 전공 교수, 계층적 사고, 이론에서 인간성으로의 경제, 저자, 유럽 세계대학 초빙 교수. 이 정보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있던 절반 가까이가 이 경비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부서장이 속삭였습니다. 천 회장은 동창인 마 교수를 못 알아본 거야? 다른 사람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봤겠지. 인정하기 싫을 뿐이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하니까. 바로 그때 대형 LED 화면에 영어 문장이 환하게 떴습니다. Behavior and Distortion of Errors. 학자들만 건드린다는 난해하고 복잡한 전문 용어였습니다.
마동욱은 말이 없었고 5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천 회장은 동욱이 말을 더듬거나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포기할 것이라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승패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언어 대결이 아니라 편견에 짓눌려 온 사람들이 소란이 아닌 지식과 단단함으로 일어서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승패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려 했습니다. 5분 동안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천서영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무언가 확인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색 유니폼의 경비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들은 무전기 버튼 누르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침이 정확히 10일을 가리키자 동욱이 일어섰습니다. 발표자의 자세가 아니라 침묵과 발언, 은둔과 드러냄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선 영어 문단이 적힌 종이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맥에 맞춰 다시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동욱은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과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진실을 들려주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Behavior and Distortion of Errors in High-Stake Negotiations Particularly when Power Dynamics Overshadow Rationality. 그는 잠시 멈췄다가 완벽한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행위의 오류와 왜곡은 사활이 걸린 협상에서 주로 나타나며 특히 권력의 역학관계가 이성을 압도할 때 발생합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두 이 말이 단순한 학술 용어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그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욱은 계속했습니다. 오해는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데 특히 당사자 간의 문화적 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싱가포르 파트너 측 통역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들어 문단이 띄워진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 전공 리처드 탈러 교수입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넛지 이론의 창시자, 탈러 교수잖아. 동욱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정책과 행동경제학에서 부드러운 개입을 뜻하는 넛지 이론을 발전시킨 분이죠. 쉽게 말해 강요받는 느낌 없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동욱은 근처에서 라이브 방송을 찍고 있는 사람의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학교 식당에서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대신 과일과 채소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넛지입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식과 함께 살아왔고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지식이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듯 이야기했습니다. 사멸에 서 있던 젊은 여성 매니저가 무심코 눈가리를 훔쳤습니다. 천 회장은 표정이 굳은 채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동욱은 종이를 앞 테이블에 내려놓고 90도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뒤쪽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당신 진짜 정체가 뭡니까? 따지는 말투가 아니라 멍해진 사람들을 깨우는 전기 충격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동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근처에 있던 홍보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마동욱 교수님. 지금 검색어 1위예요. 라이브 시청자가 5만 명이 넘었고. 세상에.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성대 표상철 총장님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박사님의 복귀를 기다립니다라고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천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표상철 총장은 학계에서도 SNS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한데 그런 분이 공개적으로 경비원을 박사라고 부르며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작고 조용해 보였던 그 남자가 사실은 학계가 존경하는 지성인이었다니. 에이펙스 측 대표가 동욱에게 다가와 영어로 정중히 물었습니다. 혹시 학계에 계셨습니까? 동욱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장래가 술렁였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는 잔잔한 파동과 같았습니다. 각성의 순간이었죠. 뒤쪽에 있던 프로젝트 이사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입은 옷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네. 젊은 마케팅 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피 속에 박힌 편견이 문제죠. 모든 시선이 천 회장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변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번역, 단 한 번의 설명,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그날의 영상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의 동욱이 덤덤한 눈빛으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며 날카롭지만 알기 쉽게 분석하는 장면이 도배되었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경비원 교수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은 즉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동욱을 조용한 영웅이라 부르며 과시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한국인의 표상이라 칭송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정보를 찾아 과거 그가 이끌던 연구팀 기사를 발굴하고 한성대 시절 마음을 울리는 강의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반면 네티즌 수사대는 천서영 회장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영원그룹 관련 영상과 게시물에는 천 회장의 갑질을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전직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 차별 대우와 직급, 복장에 따른 무시를 당했던 일화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영원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계의 전략적 투자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천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천 회장은 침묵을 지켰지만 내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사회는 강남 본사에서 긴급 비공개회를 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천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각 동욱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 아무도 이곳이 여론의 양극단에 선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천서영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기를 지웅캥한 얼굴,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 앞에는 식어버린 생강차와 종이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욱은 여전히 비에 젖은 경비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지도 말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자 받고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온 자존심의 무게가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동욱 씨, 생각도, 행동도 전부 다요. 저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요.
공식적인 사과를 대신해 위로금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와 아무런 앙금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언론과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동욱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기색도, 비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상이 아니라 수습하려는 거예요. 양쪽 다 더 이상 상처 입지 않도록요. 동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표를 옆으로 스르르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그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입었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침묵. 한옥 처마 끝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천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가면 속에 억눌려왔던 감정이 수십 년 만에 터져나온 통곡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어릴 때 촌년이라고, 생선가게 딸이라고 불리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기분이 너무 끔찍해서 다 짓밟고 올라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정작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건 저 자신이더군요. 그녀는 종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풋풋한 미소를 띤 학생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신분도 계급도 모르던 청춘의 시절. 동욱은 사진을 훑어보았습니다. 가운데 줄에 안경을 쓰고 등이 약간 굽은 마른 남학생, 바로 모범생 반장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소녀, 서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창이었잖아요.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 가난했던 시절이 반복되는 게 싫었으니까요. 이제 와 생각하니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동욱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과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변하고 싶다면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그는 돌아서며 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처를 무기로 만들어 남을 찌른 당신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세요. 나무 문이 열리고 비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동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천 회장은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일주일 후, 영원그룹의 기자회견이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은 원래 해외 파트너와의 조인식 같은 화려한 행사에만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맨 앞줄에는 외국인 사업가나 투자자가 아닌 기자들, 교육단체 대표들, 그리고 정 여사님과 강 경비원님 같은 전직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서영 회장은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도 오만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민낯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여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직함이나 입고 있는 유니폼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습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이 저를 괴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둔 것도 틀렸습니다.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천 회장 같은 독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는 게 믿기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존중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 외국어와 소프트 스킬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기 출연금은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자문위원으로 마동욱 박사님을 추대합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가장 거센 비난을 받았던 여자의 급격하지만 진심 어린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미지 세탁용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는 힘이 있고 행동이 뒤따른다면 더욱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욱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명예자문위원직도, 돈도, 많은 이들이 바랐던 어학원 원장직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재단 측에 짧은 메시지만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꿈꿨던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실을 여는 것입니다. 졸업장이 없어서, 외국어를 못해서, 못 배웠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들을 위한 꿈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첫 수업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회사 창고를 개조한 작은 회의실에서 동욱은 화이트보드를 뒤에 두고 보드마카를 쥔 채 스피과 세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 앉아있는 학생들은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 운전기사님들. 각자 공책 한 권씩을 펴놓고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 둥근 뿔테 안경을 쓰고 회색 셔츠를 입은 중년 여성이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욱이 어려운 발음을 할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다가 이해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갔을 때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수업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눈빛이 아니라 이제 막 사람 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당신에게 덤비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끔찍한 사람으로 남았겠죠. 동욱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의 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친 서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겸손이란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호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며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수십억 원짜리 내기의 승패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가치입니다. 천서영이라는 인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독선은 사실 군산 어시장 생선가게 딸이었던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만든 거칠고 딱딱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사납게 굴지 않으면 세상이 다시 자신을 과거처럼 무시할까봐 권력으로 타인을 짓눌러왔던 것이죠. 반대로 경비원 마동욱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진리를 대변합니다. 그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포용력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복수가 폭력이나 독설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고 따뜻함으로 상대를 감화시키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특히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곤 합니다. 고급 외제차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정작 길거리를 청소하는 분들에게는 무심코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한 경종을 울립니다. 명품 양복이 훌륭한 인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땀 묻은 유니폼이 그 사람의 지혜를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평범한 모습 뒤에 비범한 재능을 숨기고 있는 제야의 고수를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겉모습만으로 오해를 받아 상처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